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기 이전에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그 역할을 수행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 우주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금 1온스당 35달러로 달러 가치를 고정시키는 협정을 계기로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주의를 확보합니다. 이로써 미국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세계 패권 국가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달러 패권 시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 얄타 회담 직후 이집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이 영상은 해방 80년 특집으로 제작합니다. (1945년 2월) 그러니까 얄타 회담이 끝나자마자인데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귀국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가 향한 곳은 이집트의 그레이트 비터 호수였습니다. 이 호수는 수에즈 운하 중간 지점에 있는 여모인데 원래는 건조한 소금 계곡이었지만 1869년 운하가 건설되면서 호수로 바뀐 곳입니다. 그는 2월 11일 얄타 회담을 마무리하고 그의 보좌관 역할을 했던 딸 애나 루즈벨트와 다른 얄타 회담 참석자들과 함께 크림반도 사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로 향합니다. 얄타 회담에서는 3명의 딸들이 함께 했었는데 루즈벨트의 딸 애나와 처칠 수상의 딸 사라, 그리고 당시 소련 주재 대사였던 에이브릴 해리번의 딸인 캐서린이었습니다. 여담으로 루즈벨트와 처칠 수상은 딸들을 수행 비서처럼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공항은 호수 근처 데베르수아르 미군 비행장이었습니다. 아마도 루즈벨트와 딸은 다른 비행기를 타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도착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차 안에서 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를 태우고 숙소로 갑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왜 갔을까요? 그게 오늘 파헤쳐볼 핵심인데요. 후대 기록 분석을 통해서 루스벨트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특히 이븐 사우드 국왕을 만난 게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퀸시호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지나 이미 그레이트 비터 호수에 도착해 있었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퀸시 선상에서 3일 동안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3명의 국왕을 만났고 마지막 날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2월 13일 이집트의 파르쿠 국왕이었습니다. 그날 회담을 위해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에드워드 스테니어스와 해군 제독 윌리엄 D. 리, 백악관 비서실장 해리 호킴스가 퀸시호에 승선하고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이집트산 장섬유 면화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양국 간 경제적 협력 관계를 파르쿠 국왕에게 강조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주요 현안이었던 팔레스타인 문제와 유대인 이주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다른 아랍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파르쿠 국왕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아랍 측의 우려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직후인 1945년 2월 26일 이집트는 공식적으로 추축국에 선전포고하고 참전합니다. 이집트 파르쿠 국왕과의 회담에 이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하일레 셀라시 1세 황제를 만났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에 대한 영국의 영향력은 상당했지만 점차 변하고 있는 미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은 에티오피아에서 이탈리아군을 몰아내고 하일러 세라시의 황제 복위를 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는 해방 초기 영국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티오피아 황제는 영국이 통제하고 있던 오가덴 지역과 보호구역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에티오피아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구했습니다.
과거 이탈리아 식민지였던 에리트레아의 장래 문제에 논의하며 에티오피아의 연방 또는 통합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에리트리아는 에티오피아가 바다로 나가는 경제적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부티와 에리트리아 중 한 곳에 항구를 건설하여 홍해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 회담으로 에티오피아가 영국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중요한 미팅은 다음 날 있었던 이븐 사우드 국왕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중동에서 영국의 영향력은 막강했고 이 지역에서의 석유 패권은 영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대 유전 지역이었던 이란에서는 오늘날 BP의 전신인 앵글로 페르시아 석유 회사가 이란의 석유 채굴권과 판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매장량은 확인되었지만 아직 유전 개발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싼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물밑 경쟁은 테헤란 회담편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굳이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사우디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때문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전후 미국의 국익, 특히 그 사우디 석유가 가지는 중요성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석유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는 전후 중동 질서 재편과 팔레스타인 문제도 중요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유럽에서 박해받는 유대인 난민 문제 해결과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 국가 건설을 개인적 과제로 여겼고 그는 이븐 사우드 국왕을 핵심 아랍 지도자로 간주하고 그의 동의나 이해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처칠 수상은 회담 사실을 몰랐는데 회담이 비밀리에 진행된 이유 중 하나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처칠 수상에게 영국이 통제하는 영토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회담 이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1943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위는 미국 방위에 필수적이라고 선언하며 무기 대여법에 따른 지원 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조치였습니다. 1943년 무기 대여법 지원은 단순한 전시 지원을 넘어서 미국의 전략적 투자였습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탈리아 공군의 다란 석유시설 폭격으로 취약성이 드러난 상태였고 신생국가였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외부의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사우디 석유의 전략적 중요성을 간파하고 무기 대여법을 통해 사우디의 경제적 안보적 우려를 완화시켜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사우디 내 미국 석유 회사의 입지를 강화하고 영국 등 다른 열강에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븐 사우디 국왕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회담 제의를 흔쾌히 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미국의 국제적 지위 인식과 두 번째는 사우디 왕국의 이익 확보, 세 번째는 국왕의 개인적 외교적 고려사항 때문이었습니다. 이븐 사우드 국왕은 1943년 피아살 왕자와 칼리드 왕자를 미국에 파견합니다. 그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고 미국 전역을 시찰한 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선진적인 국가라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왕이 루즈벨트 대통령과 회담을 적극적으로 수락하게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 사우드 국왕에게는 왕국의 이익 확보와 국제적 위상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다란 폭격은 사우디아라비아 안보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븐 사우드 국왕은 신생 왕국의 석유 인프라를 보호하고 영토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강력한 외부 동맹국을 모색하게 합니다. 석유 발견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빈곤한 국가였고 국가 건설과 현대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 농업, 재정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이를 간파한 미국은 이미 무기 대여법을 통해서 사우디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최초로 인정한 국가였고 오랜 기간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석유 개발과 관련해서는 더 유연한 조건을 제시한 미국 회사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븐 사우드 국왕 입장에서 세계 최대 강국 지도자와 회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적 위상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적 관점에서 이븐 사우드 국왕은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지도자인 루스벨트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성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고 처칠 수상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루즈벨트 대통령이 회담 시 국왕 앞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삼가하는 등 이슬람 관습을 존중하는 모습은 처칠의 태도와 대조적인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븐 사우디 국왕의 회담 수락 결정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 뛰어난 전략적 현실 감각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우드 국왕은 평생 사막에서 모래판을 달리며 전쟁과 외교를 통해서 광대한 영토를 통일한 경험 많은 전사이자 국가 건설자였으며 해외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세에 어둡지 않았습니다. 회담 당시 그의 나이는 만 70세였고 사막의 전사는 본능적으로 그의 사후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생애 처음으로 그토록 먼 여정을 결심한 것은 이 회담이 사우디아라비아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말해줍니다. 회담을 둘러보기 전에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의 간단한 역사와 이븐 사우드 국왕의 회담장으로 가는 여정을 알아볼까요? 이븐 사우드 국왕이 출생한 곳은 리야드였습니다. 이곳은 쿠란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슬람 수니파의 와하비즘의 영향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는 15살이던 1891년 이 지역에서 경쟁자였던 알 라시드 가문에 의해 추방당해 쿠웨이트 등을 전전하다가 1902년 돌아와 리야드를 탈환하고 30년에 걸친 정복전쟁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아라비아 반도 중북부 대부분을 통일합니다. 그는 193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공식적으로 건국하고 초대 국왕이 됩니다. 그의 통치 기간 중인 1938년 석유가 발견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 석유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국제적으로 영웅적인 전사이자 전설적인 인물이며 핵심 아랍 지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으로 되돌아가면 오스만 제국은 패배로 나라가 분할되었고 중동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당시 아라비아 반도는 지금 보시는 지도처럼 여러 왕국과 부족이 다스리는 토우국으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알 사우드 가문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네지드 토우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홍해를 따라 길게 있는 나라가 예언자 무하마드 후손인 하심 가문이 다스리는 헤자드 왕국입니다. 60년대 70년대 유명했던 영화 아라비아 로렌스의 무대가 되었던 나라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중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븐 사우드는 이 헤자드 왕국을 정복합니다. 이븐 사우드는 평생을 이 사막을 달리면서 아라비아 사막의 중북부 부족들을 통일합니다. 그는 사막을 정복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아랍이 잘 통합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이슬람 종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부족 구성도 그 한 몫을 합니다. 다시 회담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븐 사우드 국왕과 그의 수행단은 리야드에서 제타항까지 약 955km를 육로로 이동합니다. 회담 장소인 수에즈까지 왕을 모시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은 구축함 USS 머피호를 보냅니다. 극비 호송 임무를 맡은 구축함 머피호는 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제타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구축함 갑판에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 목재와 캔버스가 아랍 범선인 다우선으로 운반되었고 함선 전방 5인치 함포가 텐트 중앙 기둥 역할을 하도록 포신을 위로 향하게 만듭니다. 갑판은 아랍 양탄자로 덮었습니다. 2월 12일 사우드 국왕은 보안 유지를 위해 국왕 차량 행렬이 메카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위장했고 실제로는 제타항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국왕은 미국인 손님들이 자신의 식탁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며 수톤의 채소와 곡물 그리고 살아있는 양 7마리를 배에 실었습니다. 사우드 국왕은 정오에 배에 올랐고 구축함 머피는 오후 4시 30분 제타항을 출발합니다. 제타에서 그레이트 비토스까지는 약 1200km로 꼬박 이틀 밤낮을 항해합니다.
사우드 국왕은 폐소 공포증 때문에 함장실에서 잠을 자지 않았고 갑판 위에 캔버스 텐트 아래서 평소처럼 마즐리스를 열었습니다. 마즐리스는 아랍식 응접실입니다. 수행단은 모두 48명이었고 왕족과 장관, 점성술사, 경호원, 커피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월 14일 오전 10시 구축한 머피호가 남쪽에서 모습을 보입니다. 퀸시호에 있던 수병들이 고수경례를 하며 머피호를 탄 일행들을 맞이합니다. 두 정상 간 운명적 만남의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머피호는 천천히 퀸시호로 다가옵니다. 머피호에 탄 수병들과 국왕의 수행원들도 퀸시호 수병들에게 답례합니다. 드디어 머피호가 퀸시호 선측에 접안했습니다. 국왕과 수행원들이 탑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선을 대기 중인 이븐 사우드 국왕의 모습도 보입니다. 머피호가 모습을 나타낸 지 1시간 반 만인 11시 30분에 접안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항공모함도 아닌데 퀸시호에 비행기 한 대가 보이죠? 이 비행기는 어떻게 이륙했을까요? 착륙은 어떻게 했는지 검증할 수 없지만 실제로 퀸시호에서 이렇게 이륙했습니다. 이븐 사우드 국왕이 정각 11시 30분에 퀸시호로 건너옵니다. 퀸시호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하며 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븐 사우드 국왕은 과거 여러 전투에서 입은 다리 부상으로 걷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뒤뚱뒤뚱 걷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루즈벨트 대통령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븐 사우드 국왕도 수병들에게 가볍게 손을 들어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드디어 루스벨트 대통령과 중동의 맹주를 노리는 이븐 사우드 국왕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미국은 이 대화에서 영국이 사우디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미국 영향권 하에 두는 데 성공합니다. 비록 이 회담에서 구체적인 무기 및 안보대 석유 협정이 명시적으로 체결되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장기적인 우호관계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미래 석유 로열티를 담보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루즈벨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군사 및 농업 원조를 약속했고 사우드 국왕은 미 공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상공 비행 허용과 다란 비행장 건설을 승인합니다. 이븐 사우드 국왕은 프랑스가 시리아와 레바논에 가하는 압력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들 국가의 독립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시사합니다. 가장 쟁점은 역시 팔레스타인 문제였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유럽에서 온 난민 10,000명을 위한 유대인 국가 또는 고향 건설을 주장하지만 이븐 사우드 국왕은 이에 격렬히 반대하며 아랍인과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에서 결코 협력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아랍인들은 유대인에게 땅을 주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고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랍인과 유대인 양측과 충분한 협의 없이는 아랍인에게 적대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유대인을 돕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분쟁이 지속되는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븐 사우드 국왕에게 자신의 휠체어 중 하나와 사우디 항공의 모태가 된 DC-3 여객기를 선물했고 기내에는 항상 메카를 향할 수 있도록 회전식 왕자까지 설치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또한 금으로 된 제4기 취임 기념 메달도 선물합니다. 이븐 사우드 국왕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다이아몬드가 박힌 단검, 향수, 진주 보석, 금실로 짠 허리띠, 자수가 놓인 하렘 의상, 비단 허리띠, 홍해산 호박 등을 선물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이븐 사우드 국왕은 자신과 루즈벨트 대통령을 일종의 쌍둥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븐 사우드 국왕과 5분간 대화함으로써 수십 통의 편지를 교환한 것보다 중동에 대한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국왕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솔직함과 온화함이 처칠 총리의 교활한 태도와 비교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칠 수상은 국왕 면접에서 흡연과 음주를 했고
또한 처칠은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 아랍인들이 불명예스러운 자리로 여기는 왼쪽에 국왕을 앉히게 하는 롤스로이스를 선물하였고, 이러한 것들은 국왕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간 휠체어 대화도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당신은 아직 다리로 걸을 수 있으니 나보다 운이 좋다고 말하자, 이븐 사우드 국왕은 아니여 내 친구여, 당신이 나보다 더 운이 좋다. 당신의 휠체어는 당신이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데려다 줄 것이고 당신은 그곳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그렇지만 내 다리는 매일 더 약해지고 있고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휠체어를 선물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향후 경제적 패권의 미래를 결정짓는 진정한 딜을 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우드 국왕이 회담을 끝내고 떠나는 모습을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지켜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훗날 미국의 페트로달러 시스템 구축에 초석이 됩니다. 1974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결제를 달러로만 하도록 합의했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며 브레턴 우즈 체제의 종식을 선언하고 변동 환율 제도를 도입합니다. 1974년 페트로달러 체제는 전 세계적인 달러 수요를 창출하여 달러의 기축통화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해주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원유를 구매하면 달러로 결제하고 산유국들에게 페트로달러가 생기면 이 페트로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게 해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환류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무역 적자와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제 패권을 거머쥐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페트로달러와 기축통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오스토리닷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영상으로 제작하여 소개할 계획입니다. 다음날 퀸시오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으로 이동하여 영국 처칠 수상을 맞이합니다.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원자력이었습니다. 처칠 수상은 영국이 전후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또한 미국 핵무기의 첫 번째 실험이 9월경에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본의 핵무기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우디 왕가의 만남을 사전에 처칠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처칠은 두 사람의 만남을 미국의 중동 지역 영향력 확대 시도로 보고 경계했으며 처칠 수상은 루즈벨트 대통령과 만남 이틀 후인 17일 이집트 파이움 호수 근처에서 이븐 사우드 국왕을 만납니다. 처칠은 루즈벨트 대통령보다 더 화려하고 성대한 접견을 했으나 이븐 사우드 국왕은 다소 부담스러워했고 지루함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단 며칠 만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얄타에서부터 수에즈까지 마라톤 회담을 마친 루즈벨트 대통령은 약 2달 후 과로가 겹쳐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고 부통령이었던 트루만이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의 등장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꿈꾸던 국제 질서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독립도 점점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영상은 해방 80주년 특집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도 부탁합니다.